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며 민생 행보와 함께 여당을 향해 강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민생버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청년 복지사들을 만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충청권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의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곳곳을 돌며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앞서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이뤄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책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수도권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GTX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 3명은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다음 주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투약 대상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중교통을 타거나 혹은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민심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을 시작점으로 삼았는데 이 후보는 서울 없는 대선 승리란 있을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둔 서울 지하철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고 없이 들어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일상을 사시는지를 한번 서울시 도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진행했던 대규모 전국 순회 일정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대중교통과 도보를 활용한 민생 밀착형 일정인 메트로 타박타박 버스로 바꿔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과 마주서서 또 나란히 앉아 일상을 주고받으며 민심에 바짝 다가선 이 후보. 반갑습니다. 올해 꿈은 뭐예요? 올해 꿈? 제가 최근에 이제 재활 치료 그 시험에 합격을 해갖고 이제 뭘 할지. 재활치료사. 네, 그렇죠. 합격했어요? 가장 먼저 뛰어들 민심으로 서울을 택한 건 그야말로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 대선에서 이긴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매우 힘듭니다. 그런 만큼 이 후보는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무엇보다 서울에서의 승리를 강조하며 특히 핵심인 청년 세대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또 다투고 한쪽에 편들어서 다른 쪽을 비난하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이후엔 육아 카페를 찾은 주민들에게 가감없는 민심을 들은 데 이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만나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남은 이틀 동안에도 직접 서울을 걸으면서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힐 예정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가장 예민한 지역인 만큼 재건축 안전지단 규제 완화를 비롯한 차별화된 공급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연장하고 주변 지역에 주택 2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두량밖에 없어 지옥철로 유명한 김포 골드라인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탑승했습니다. 조금씩 들어가 주세요. 전날 극적 화해를 이뤄낸 이준석 대표의 청년 스킨십 제안을 적극적으로 소화한 겁니다. 과거에 지방정부 올 때 경전철로 타봤습니다만은 양이 여기 너무 적어가지고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아주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합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을 해결하겠다며 곧바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기존 1기 GTX 노선을 연장하고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과 거점 도시를 순환하는 노선 등을 추가해 30분 내 출퇴근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선 주변 지역에는 콤팩트 도시를 건설해 최소 주택 2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겠습니다.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류세를 활용하겠다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대장동 의혹 공세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주민들과 직접 만나 개발의 문제점을 들은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성남 시민이 그 피해액은 몽땅 다 피해를 봤는데 그 돈은 화천 대유라는 데 하고 천하 농인이 된 대로 다 빠져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예. 원래 사시던 분과 그렇습니다. 또 이 개발 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예. 전부 어떻게 보면 약탈을 당한 거예요. 예.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 토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가까스로 파국을 막은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를 발판 삼아 미뤄뒀던 정책 행보와 대여 공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박 3일 충청 일정에 돌입해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새물결 김동연 후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박 3일 충청권 순회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청년들을 만나며 바닥 민심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체 후보 중 호감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지율 또한 역대 최고치인 15%를 달성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선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에 처음으로 다다른 수치라 단일화 논의에도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연신 자세를 낮추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그늘에 가려진 민생 현장을 훑으며 시민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선 소득과 돌봄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통학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을 만나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제1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명과 안전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진보와 보수 논리를 뛰어넘고 싶다며 소신과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의 이 양당 구조, 지금의 이 보수 진보의 이 논리와 그 역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구도를 좀 깨고 싶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거대 양당 후보의 비호감 틈새를 노린 삼지대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당내 사태를 봉합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천권 등을 두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 끝에 극적인 화해를 연출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오로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뜁시다, 여러분. 지난해 맥주회동과 울산회동에 이어 또 한 차례 봉합에는 성공했지만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사이코패스로 지칭한 박수영 의원에게 대놓고 경고장을 보냈고,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박수영 의원은 화합의 공을 온전히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며 이 대표를 향해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크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또 그럴 거냐 안 할 거냐, 또 버리고 도망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해라. 다만 극적인 화해를 이룬 만큼 어느 쪽이든 평화를 깨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국민들이 좀 믿으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대표도 충분히 이제는 그 여망에, 국민적 열망에 맞춰서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탈은 없다고 공언한 이준석 대표는 선대본부에 야전 침대까지 놓고 젠더 게임 특기를 비롯한 전략 수립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별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물론 홍준표 의원과도 회동을 추진하며 원팀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년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아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다각도로 어떤 소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갈등 이면에는 선대위나 당직 인선의 주도권 싸움도 있었던 만큼 갈등을 완전 해소했다기보단 덮어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싸고 다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60일,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기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돼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히려 야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석방론이 일었지만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구치소와 병원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께서는 왼쪽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고 또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 서울 성모병원에 내원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강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노 전 실장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황 전 대표는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해왔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도 충격적이라며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 황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의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당시 황 전 대표는 문 대통령과 창가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단둘이서 잠깐 이야기 나누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그건 그냥 대통령과 둘이 잠깐 나눈 이야기로 이해해 주십시오.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는 1분 30초가량으로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멀리 있어 대화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나경원 전 의원도 노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에게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날 국민께 직접 육성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다음 달 초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밤중 SNS에 올린 느닷없는 메시지입니다. 이후 이 대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 당의 앞으로 선거운동에 대해 가지고 큰 줄기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하고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에서 모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고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고민이었다. 네,
그러면 전국 상황을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정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면서 국민의힘 자꾸 내용이 커져서 걱정입니다. 어떡하죠? 하고서 내려갔는데 둘이 포옹했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알려줘가지고 상당히 좀 뜬금없는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자, 지켜본 바 논평을 좀 부탁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아무튼 예상도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들 간의 권력투쟁적인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뭐 천당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완전 코너에 몰렸어요. 의원들이 이제 총회를 열어가지고 사퇴까지 결의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상 백기통한 건데, 이 윤핵관과의 갈등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윤핵관은 건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또는 메시지라든지 전략 가지고 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벌써 이제 이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2030하고 6070이 결합하는 세대 결합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반문재인 연대론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젠더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재보선 공천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신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선에 도움이 되려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준석 대표는 세대 간의 구도가 있고,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 반문재인 빅 텐트를 치려면 이건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해야 되는 문제, 좀 복잡하긴 한데, 자, 김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변 앵커님 말씀 맞다나 어제 굉장히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강대강 충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당대표를 향해서 양아치, 무슨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또 5시 무렵에 그 이준석 대표는 내가 직접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회의를 공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때 연설을 들을 때는 뭐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라는 얘기들. 하지만 거기에 조금씩 그래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내가 선대위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비공개로 그다음에 문이 닫혔는데 비공개에서는 더 험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에 보면 그 하나갑 대표하고 노무현 후보하고 사이에서 상당히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당대표와 후보가 갈등을 빚은 것은 이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극적으로 막판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와서 그동안의 보수 진영에서는 야, 이거 결단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손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댓글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면 아니다. 포용을 해야 된다. 이대로는 못 간다는 게 있었는데 결국 후보가 포용하는 쪽으로 그 가닥을 잡았는데,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가면 두 사람 다 죽어요. 후보도 그 대선의 그 대통령 꿈이 물 건너가는 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정치적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 교수께서 얘기하신 윤핵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선거 때마다 그 갈등이 없는 캠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도 두 분도 사실 갈등이 왜 없겠어요. 갈등이 다 있죠. 하지만 그걸 표출하지 않을 뿐 아닙니까? 있어도 자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뭐 젊은 대표답게 기존의 정치권 문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갈등, 감정 이런 것들을 막 표출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존 정치인들, 의원들, 또 국민들도 굉장히 의아했던 거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을 앞으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배 선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요인은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것이 과거처럼 그렇게 드러내면서 표출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예. 아무튼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사회의 주요 의제들을 가지고 대선에 나가야 되고 국가의 비전들이 제시되면서 좀 신나는 토론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봉합은 봉합인데 급한 양, 서두른 봉합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윤핵관이 살아있다 말 아니다를 떠나서 아직도 몇 가지 난관들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단초를 좀 보여주는 장면들을 잠깐 보시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고 옹호한 분은 아무도 안 계셨고요. 반성한다, 사죄한다 이런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크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또 그럴 거냐 안 할 거냐, 또 버리고 도망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해라. 박수영 의원이 의원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박수영 의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가장 신랄하게 공격했던 그렇죠. 분 중에 한 맞습니다. 분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흔히 그 얘기들을 합니다. 첫째, 선대본부가 다 안 꾸려졌는데 꾸리는 과정,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공천할 때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감정적으로 앙금들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당장 극적인 화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지나서 이 박수영 의원이 또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뭐 양아치다, 사이코패스다라는 이제 그런 그거 냈는데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다행히 이준석 대표가 이 싸움을 더 이어가지 않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내놨지만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싸움이 뭐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타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의 갈등은 너무나 잦았다. 그리고 너무나 길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죠. 벌써 뭐 극적으로 뭐 회동한 것, 맥주 먹고 불고기 파티하고 이게 세 번째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입당 때부터 뭐 기습 입당이다, 패스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는데 너무나 이제 장기화되면서 두 사람이 다 상당히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30대 영선에 사상 초유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리더십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았고 윤석열 후보 또한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리더십이 있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또 반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급상승하면서 2위 자리에서 흔들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단기간에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번 말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까지 확실하게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이제 지지율이 뭐 정체 상황을 보인다라든지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이준석 대표하고 또 윤핵관과의 어떤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집안이 잘 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집안이 안 되면 아니요, 저는 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저 문제가 생겨난 것은 11월 5일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 지지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이 한 20% 가량 더 많았었어요, 한동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대충 가도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안이함,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이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어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게 잘 나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총질을 하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공멸의 위기감이요 극적인 이제 벼랑 끝 타협을 만들어 온 건 사실인데 역대 대선을 보면은 후보의 지지율이 20% 가까이 추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온 목소리가 후보 교체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20% 초반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극적인 화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20%가 무너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 얘기가 거세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건 뭐 이제 저 집권 여당의 희망사항이 상당히 포함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인상 깊었던 건 끝나고 평택 가실 거면 제가 모시고 가죠라고 하는 장면이 한번 좀 보시죠. 예. 후보님께 공개적으로 제가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님 의원총회 직후에 평택에 가시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자, 뭐 윤석열 후보도 기분이 좋으니까 따봉까지 했는데 저게 이게 사진을 막상 보니까 모시고 간다는 의미인지 내가 운전대는 잡는 거야 이런 뜻도 되는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죠. 자, 그런데 약간 국민의힘의 디테일이 부족한 것은 거기서 오고 간 얘기들이 밖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스케치를 올렸다가 한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좀 이렇게 너무 평택 사실 상당히 무거운 자리로 가는 건데 오고 간 얘기가 너무 가볍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극적인 화해의 순간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한 것은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형 참사 현장에 조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고요. 예. 문제는 그 이후에 공보단에서 메시지를 냈는데 그게 이제 평택행 스케치라고 그래가지고 예. 가면서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조문을 갔느냐,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행사로 갔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그 이제 삭제하는 그런 이제 결과까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 후보하면 뭐 발언 논란 그리고 태도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세심한 그런 자세가 누구보다 요구되는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극적으로 화해하는 자리에서 또 박수를 안 치는 것도 그건 그렇죠. 그거는 평택에 대한 게 아니니까. 왜 시작 자체를 의원총회 시작 자체를 묵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꽤 장기간 묵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둘이서 합의를 한 것들을 놓고서 박수까지 안 친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사려 깊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얘기들을 그렇게까지 아마 그 공보단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해를 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가는 자리가 이게 그 큰 재난을 당한 분들 그 슬픔 현장이기 때문에 참사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건 저 모습이었을 것이다. 예. 저 장소가 아니고 자기가 차를 몰고 후보를 태우듯이 다른 장소에도 그와 비슷하게 가면서 후보를 내세우고 자기도 2인자로서의 어떤 그런 생색을 내는 그런 모습을 계속 원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점은 이준석 대표는 이제부터 잘하면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다 돌아올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신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배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오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오면 됩니다. 책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돌아오느냐가 중요한데요. 방향만 맞으면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상당 부분 지금 20대의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바뀌었어요. 예. 한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50%를 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10%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24%가 나왔어요. 절반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 그럼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20대 지지층이 이반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준석 대표 등과 같은 내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아내 문제로 인해서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이제 상징 가치랄까 자본이 좀 상당 부분 훼손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상당히 좀 부족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 제시를 해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과거와 다른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 생긴 게 안철수라는 대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윤석열 후보보다 2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윤석열 후보에게 등을 돌려서 대안을 찾아서 간 그런 20대 지지층이 쉽게 이준석과 윤석열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돌아오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선 소장님. 네. 실제로 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2030 쪽에서 약간의 피로감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예. 예를 들면 우리의 대표라는 것들을 인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여진 행태를 보면서 왜 자꾸 우리를 좀 속된 말로 하면 왜 이렇게 우리를 팔아서 당신 장사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거부감이나 피로감이 좀 보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뭐 이거 우리가 2030이 지금 떠났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안 갔다라고 좋아할 게 없거든요. 왜냐? 그게 안 갔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에게 가면 돌아오기 더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도 2030은 내가 여기 오기만 하면 다 올 거야. 이런 식의 그 자만은 좀 금물이다.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이나 뭐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중도나 또는 젊은 세대하고 조금 더 소통이 잘 돼 온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언제 들어올 건지는 한번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죠.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홍준표 의원과의 어떤 만남 관련 얘기를 통화로 좀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좀 성사될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약속을 아직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연초구해서 새해 그 신년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아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유승민 전 원하고 통화를 좀 하셨는지 또 언제쯤 만날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다각도로 어떤 소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뭐 홍준표 의원은 결선에서의 좀 서운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승민 의원은 벌써 돌아올 것 같았는데 두 의원들이 언제쯤 합류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합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상 칩거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자존심이 센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 내가 보수의 적자인데 윤석열에게 졌다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칩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합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역시 이제 주목이 되는 분은 홍준표 의원인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선대위에 합류를 했어요. 어디에 합류를 했냐면은 본선대에 합류한 게 아니고 대구시 선대위 고문으로 합류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마지못해서 합류를 한 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조차도 합류하지 않으면은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먹기 때문에 역풍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단 합류한 것 같고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합류한다 그래도 모양 갖추기식 합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류해가지고 본인이 당장 얻을 정치적인 실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이 앞으로 차차기 도전인데 차차기 도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본인은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에 실패한다. 그럼 보수가 재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당신은 이제 차차기에 도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합류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그런 합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좀 다르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후보들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후보가 되면 구속될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때문에 합류를 한다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정치 고수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그 퍼즐의 마지막은 지금 하나는 지금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에 넘어야 될 산이 홍준표 의원이거든요. 홍준표 의원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이 당내의 퍼즐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든가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세 가지 세 분 다 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홍준표, 윤석열 이 두 분의 만남이 아마 정치 그 판에서는 크게 화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맞다만 딱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곧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추진은 곧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추진은 곧 될 거다. 김 저는 소장님. 1월 말이면은 뭐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된다 안 된다의 윤곽은 분명히 나온다? 저는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아마 정치적으로 생존 그 이후의 생존이 안 될 것 같아요. 요것은
국민의힘 사태가 봉합된 뒤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를 몇 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묘한 어떤 그 논란에 좀 휩싸였습니다. 나름대로 방문을 하고자 했던 방송 또는 뭐 유튜브 채널이 나름대로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 아니냐라고 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이제 생긴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는 메타버스에서 안티 페미니즘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갖다 얘기도 하게 됐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희가 닷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는 근처에 가지도 마. 설마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성 커뮤니티는 저희가 여성이 아니니까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저희가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게 그쪽을 편드는 건 아니지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자, 편드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예 그쪽을 들어보지도 않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어느 정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보자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를 갖다 한번 꺼낸 적이 있거든요. 자, 이 페미니즘 문제는 두 후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한번 배 교수님. 일단 페미니즘이요. 우리 시대의 숙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 정확하게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그만큼 2030의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정치 지도자라면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을 정면으로 저는 돌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젠더 갈등, 세대 갈등까지 있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닷페이스라는 데가 지금 2030 주로 여성들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여기 지금 가지 말라라는 2030 남성들의 요구가 상당히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그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내 의견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정치 지도자들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라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선 선생님, 요 윤석열 후보 요거 잘 넘겨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후보는 자신감의 표시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지도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문제, 페미니즘 문제를 내가 한번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양 진영의 그 원래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우리는 페미니즘 정부다라고 선언을 하고서 시작한 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그런 정체성을 좀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그동안에 좌고우면 하다가 여가부 폐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씀으로 해서 야, 그동안에 보수 진영에서 원하는 대로 나는 이제 그 정체성으로 갈래. 라는 어떤 양쪽에 있던 선언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이런 대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봉합을 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하니까 앞으로는 원내 네 당과 또 원외에 또 다른 후보까지 해서 한 4-5 후보들이 좀 치열하게 국가의 비전을 얘기하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했지만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대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기간에 국내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허위 출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해당 대학에 감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과제형 수업으로 대체했을 것이라고 과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자영 PD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여러 이력서에 뉴욕대 연수로 적어 논란이 된 2006년 서울대 GLA 과정의 미국 일정표입니다. 김 씨는 20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미국 뉴욕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김 씨가 국내 대학에서 강사로 출강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뉴스가 있는 저녁에 입수한 김 씨의 2006년 10월 한국 폴리텍 대학 출강 기록표입니다. 폴리텍 대학에서 게임 관련 수업을 진행한 김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6시간, 4번에 걸쳐 모두 24시간 출강했다고 표기했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10월 25일에도 어김없이 출강 기록란에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고 자필 서명도 적었습니다. 이후에 강의를 보충할 경우 보강 일자를 기록하는 출강 확인부 비고란 역시 비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에 가 있는 10월 25일에도 본인이 6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라고 체크를 하고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보강 기록이 있는지도 저희가 찾아봤더니 보강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미국에 있는데 강의는 서울에서 했다는 것이 이게 귀신이 고칼로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홍길동도 아니고요. 국민의힘 측은 당시 과제형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이후에 보충 수업을 했을 것이라며 교원이 강의를 못하게 될 때 통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폴리텍대학 측은 오래된 일이라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석박사 논문에 대한 조사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명여대 석사 논문의 경우 표절률이 40%를 넘는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근거 조항의 미비로 학위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씨가 논문을 제출한 시점은 지난 1999년이지만 해당 대학원에서는 2011년에야 학위 취소 학칙이 제정됐습니다. 특히 학위 취소 관련 소급 규정은 아예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현 위원들의 임기가 1월 14일로 종료가 돼요. 그래서 1월 17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고요. 이 위원회에서 예비조사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숙명여대 측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예비조사와 본조사까지 적어도 넉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대선 이전에는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김자영입니다.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맡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인명사고가 빈번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용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 하도급 업체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창고 설계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확보해서 공사 전반에 안전수칙 위반과 같은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같은 현장에서 1년 전 붕괴 사고로 노동자 3이 숨졌고 해당 시공사가 맡았던 초등학교 공사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공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거기가 1년 전에도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사고가 났어요. 공기도 단축할 수도 있었을 거고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불이 난 냉동창고 공사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가 지난해 한 번도 안전점검을 안 한 경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여 전 붕괴 사고로 노동자 3이 숨진 뒤 조사에 나선 국토부가 시공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평택시 차원의 안전점검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은 해당 창고의 골조 공사가 매년 정기점검을 진행하는 2월 전에 이미 끝난 터라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빙기 점검하고 우기 대비 점검이 나가요. 점검 대상에 해당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주 합동 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숨진 소방관들의 합동 연결식은 내일 오전 열립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줄지어 빈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 3명을 기리는 화환도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방관이 돼 고향 울산을 떠나던 친구에게 끝내 전하지 못했던 당부는 마음의 짐으로 남았습니다. 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도 아무도 네한테 뭐라 할 사람 없다고 항상 말을 했었는데 올해 새해 1월 1일에 제가 연락을 할 때 그 말을 못 해줬던 게 후회가 되고 20년간 이영석 소방이와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소방관은 거세 화마에도 언제나 앞장서곤 했던 동료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호소도 잇따랐습니다. 소방관들이 아직 부족하고 또 열악한 환경인데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또 난 것 같아요. 평택역 앞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도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멋지신 소방관님들이 돌아가셨다길래 이제 아픈 마음으로 분향하러 왔습니다. 꿈도 피지 못한 그런 젊은 소방관이 안타깝게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게 그게 마음이 제일 아파요. 평택 시내 세 곳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는 오는 일요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 연결식은 평택 시내 한 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됩니다. 소방청은 이들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 지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횡령 액수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100억 원 많은 1,900억 원으로 파악하고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태워 구급차로 옮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 1,9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 씨입니다. 지난 5일 밤 타주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연일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해 한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지금 치료를 좀 받으러 갔어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횡령액이 1,980억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100억 원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씨가 횡령을 시작한 시점도 지난해 하반기가 아닌 3월로 훨씬 더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인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 씨와 함께 일했던 재무팀 직원 둘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회사 돈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범행에 최기옥 회장 등 이른바 윗선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앞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씨가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들인 1kg짜리 금괴 851개 가운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354개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업 얘기를 했고요. 오늘 농어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농촌, 어촌, 인구 실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 자료입니다. 예, 보시면 마이너스. 예, 가구 줄고 있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층은 계속 늘어갑니다. 자, 나이 드신 분들이 2015년과 비교하면은 계속 늘고 있죠. 농가를 경영하는 경영주 70세 이상이 40%입니다. 자, 농어촌의 젊은 사람은 그럼 얼마나 되나 살펴보겠습니다. 40세 미만의 청년 경영주 가구의 비중 90년과 비교하면 15%에서 1.2%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 대신 아마 이것은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성 농업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농사는 어떻게 짓고들 계시는 건가? 그 문제는 우리도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는 외국인들이 많죠.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계절에 따라서 몇 달만 와 있는 노동자, 아예 불법 체류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미등록 이주 노동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 90% 되는데 이 90%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해서 일을 시키려면은 이런 법 해가지고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무허가 인력 속에서가 끼어들죠. 당연히 브로커들이 끼어들고 이러다가 탈이 나면 농민들이 벌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페널티를 받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다시 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매출이 올라야 됩니다. 보십시오.
농산품을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어치도 못 팔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팔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5년 사이에 0.1% 겨우 늘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청년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청년 친화 특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분들은 많은데 농촌에는 일손이 딸린다고 하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농촌에 가서 그때그때 일을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꼼꼼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 안 되면 해외에서 농업 이민을 받아야만 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보신 대로 이 문제들을 풀려면 정부의 여러 부처가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를 놓고 함께 짜임새 있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정을 해야죠.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0명대로 떨어졌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717명. 전날보다 400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1,000명 넘게, 2주 전보다는 2,500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43명 줄어든 839명으로 9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2주 연속 확진자의 감소세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의 숫자도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한때 포화 상태이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 대응에도 여력이 생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며 일상 회복 시작은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소 추세를 더 가속화하고 또 유행 규모라든지 위중증 환자 수를 더욱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도 유행 규모와 위중증 환자 수는 2배가량 큰 상태입니다. 특히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지난해 11월 1일 22.4%에서 23.9%로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백신 3차 접종이 늘면서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30%대에서 15%대로 떨어졌습니다. 60세 이상의 백신 3차 접종은 인구 대비 80%를 넘겼지만 18세에서 59세는 29.6%이고 16세에서 18세는 2차 접종이 70%를 넘겼지만 13세에서 15세는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와 자영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다음 주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투약 대상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과 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으로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먼저 다음 주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정부는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더욱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입니다. 국내에 들어옵니다. 신속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알씩 하루에 2번, 5일간 먹는 화이자의 치료제는 주사제 형태인 기존 치료제 레키로나와 달리 재택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먼저 약을 먹게 되는가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경증, 중등증 환자 치료에 우선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분들로 60세 이상으로 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정부에서 승인해서 사용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고 닷새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큰 만큼 진단에서 투약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관건입니다. 정부는 치료제를 공급할 기관과 투약할 대상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과 의료 대응 상황, 국내외 치료제 개발 현황 등을 보면서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 오는 3월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중증 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무증상 경증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방역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급증으로 의료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력이 2배에서 4배 정도로 높고 또 면역 회피로 인해서 확진자와 입원 급증으로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서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영향을 반영한 확산 추이 분석에서 이달 20일쯤 하루 12,000명 규모를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증가 비율에 따라 1월 말부터 환자가 크게 늘어 3월 중순이 되면 하루 확진자는 2만 명, 입원하는 중환자는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크면서 백신 감염 예방 효과는 60에서 70%로 떨어진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 전환율이 45% 정도 감소한다라는 가정이 있는 것이고요. 3월 중순 정도의 재원 중환자 수가 2,000명 정도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의료 체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투약 때 입원 중증 환자를 최소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충분한 물량을 제때 투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미크론 특성상 입원율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 델타 변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무증상 경증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도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중증도가 낮은 대신에 환자 수가 크게 늘기 때문에 중증 환자로 인해 사망을 줄이면서 이번에는 경미한 환자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가 또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 정부는 속도와 효율성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확대로 빠르게 환자를 찾는 한편 재택치료 시스템 안정화와 외래 입원 치료 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이틀 연속 8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다시 완화될 수 있을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방역 당국은 확산세는 다소 진정이 된 거다. 그런데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델타 변이에 의한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계속 앞 뉴스에서 나왔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점차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월 중순에서 말이 되면 우세종이 될 거고 또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그런 유행 확산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병상이 없다, 큰일 났다 했는데 보니까 한 50%대로 다들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진척이 된 건가요? 예, 일단 중증 환자는 800명대이기 때문에 사실 12월 달에 800명대였으면 이제 중환자실 가동률이 80% 넘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지금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중증 환자 병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명대여도 이제 수도권의 중증 환자 비율이 이제 55%까지 떨어지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상 확대 폭에다가 유행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의료 체계 자체는 이제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중증 환자들, 특히 이미 이제 최중증이라 그래서 뭐 투석을 하거나 에크모 돌리고 있는 환자들 숫자는 많이 줄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중증 환자들은 아직 많이 줄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치료제 효과나 안전성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 팍스로비드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팍스로비드는 워낙에 약 복용자에 있어서 뭐 중증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설사를 한다든지 약간 울렁거린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정도의 이제 부작용이 있었고요. 대부분은 이제 약 복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이 약제에 같이 첨부되어 있는 리토나비어라는 약제 때문에 다른 약제와의 그런 상호작용이 매우 많은 약들이어서 약 복용에서 특히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약제 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약이 온다고 하면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제 분배가 돼서 언제쯤부터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합니다. 사실 이제 초기 물량이 이제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임상 연구 자체가 이제 고위험군, 특히 60대 이상하고 만성 질환자 중심으로만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초기 물량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마 초기에는 70세 이상,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 중심으로 이제 약품 공급을 하게 될 거고, 또한 주된 약품 공급의 통로는 이제 재택치료 환자들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또는 이제 경증 중증증 입원 환자들 중심으로 수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연령도 낮추고, 또한 이제 해당되는 질환들도 늘리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우세종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고 델타도 그냥 남아있고, 이 상황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델타 변이는 감소할 거고요. 다만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때 저희가 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제 경증과 중등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진단 체계가 지난번 델타 변이에 의한 4차 유행 때 이제 7,000명만 넘더라도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2-3시간 이상 기다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로 돌릴 수 있는 PCR이 한 60에서 70만 명 정도 되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진단하고 또한 이제 진단의 능력들을 어떻게 다양화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숙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정부는 다음 주에 특별 방역 조치를 연장할 건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우리의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그 11월 달에 시작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너무 급격하게 완화를 했으면서 이번에 큰 유행을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음번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점진적인 그런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그런 고통을 감안해서 될 것 같긴 한데, 지난번처럼 이제 뭐 모임 숫자라든지 뭐 이제 영업시간 제한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낮추지는 않을 거고요. 한 단계씩 좀 이제 피해가 높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측면들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오미크론의 유입 자체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 참가는 물론이고 중요 인사의 베이징 방문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를 직접 만나 불참 의사가 담긴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다만 북한은 올림픽 불참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 정책과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한다며 우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해 말까지 출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러시아처럼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불참 통보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비상 방역 사업을 국가 사업의 제1순위로 놓겠다고 밝힌 북한이 코로나19를 불참 사유로 들고 있는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고위급의 외교적 참가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선수단의 파견은 어렵지만 올림픽 축제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고위급의 외교사절단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로 국제의 축하를 대신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쏜 미사일을 두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기술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사거리와 측면 기동, 즉 회피 기동이 과장됐고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시 이 미사일이 700km를 날아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저정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700km에 못 미쳤다며 북한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 미사일의 비행 최대 속도는 마하 6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준인 마하 5를 넘기긴 했지만 이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낙하나 저고도 비행 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현무투시 미사일도 최대 속도가 마하 9에 이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로 부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혀 이 미사일이 신형 탄도미사일인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대내외에 과시한 만큼 향후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에 나섰고 미국은 이에 대해 지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 두 나라는 북한과 중국의 이딴 군사적 행보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The DPRK'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 an ongoing threat, and we saw that again this week with the most recent launch. 두 나라는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극초음속 기술부터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안보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미일 동맹뿐 아니라 자국 방위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노선을 올 연말 개정될 국가안보 전략 등에 담을 방침입니다. 특히 선제 공격도 가능하게 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ミサイルの脅威に対抗するための能力を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せず現実的に検討していく旨説明をしました。 미국도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일본의 군비 확장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미국이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일본은 호주와도 공동군사훈련을 원활히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공동전선이 확대되는 데 대해 중국은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美绕粗暴干涉中国内政 编造虚假信息抹黑中国，破坏地区国家团结互信的行径，表示强烈不满。 한편 미일 양국은 주일 미군 분담금을 8% 정도 인상해 5년간 약 11조 원을 일본이 부담하는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내홍이 일단 봉합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죠. 0277님, 이번 봉합 전에 맥주 회동, 울산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열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2233님, 요즘 정치인들의 행보가 드라마보다 더 예측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진중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방관 순직 참사에 대해서 6192님, 타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대원들의 희생이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의 안전도 지켜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뉴이저 진행과 앵커 리포트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안규령 앵커가 오늘을 끝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 앞으로도 뉴스가 있는 저녁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